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금요일에도 게스트분들이 나오는 방송을 전해드렸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빵꾸가 났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채워야 돼요. 누가 빵꾸 냈습니까?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안 해왔던 거, 깜빡 잊고 잊어왔던 거, 그거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나온 책들 중에 양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은요 저희가 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연말연시 너무 바빴거든요. 네. 저희도 살짝 핑계를 대자면 책을 읽을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요걸 해야 되겠다 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빵꾸 난 김에 그동안 읽었던 책들 한번 소개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권을 또 소개할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책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허. 구글, 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아이고. 뭐 내노라 하는 IT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들 기업의 성공 비결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이들 기업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참 의외인데요. 네. 직원들이 혼자서 밥을 먹지 않도록 식당 테이블 크기, 화장실 위치까지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혼자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호.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요즘 혼밥이 유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IT 업체들은 워낙 시간이 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회사 정책상 혼자 밥 먹는 거를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의외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첨단 IT 기업들은 아날로그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제가 왜 식당 얘기를 해드렸냐?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예. 혼자 밥 먹지 마라. 저는 원래 혼자 못 먹어요. 네. 저는 혼자 종종 먹거든요. 그래요? 저는 복학한 다음부터는 뭐 친구들도 별로 없고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먼저 간 친구들은 군대에 있고 저는 혼자 학교를 다니고 아하. 예, 반대로 친구들은 복학을 했는데 저는 군대에 있고 제가 제대를 하니까 애들은 안 보이고 시기가 잘 안 맞았군요. 네, 거의 2년 동안 혼자 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땐 보통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네. 뭐 했어요? 여자친구는 직장인이었고 대학교 때 직장인 여성을 만났다고요? 저는 동갑이니까 아하. 동갑이어도 복학을 한 다음에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죠. 아니 보통 그럴 때는 잘 안 만나주는데. 네. 제 뭔가 특별한 메리트가 있나 보죠. 그게 뭘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연하랑 별로 연애를 못 해봤어요. 그래요? 네. 야허. 저희 와이프도 동갑이잖아요. 자, 근데 이 혼자 밥 먹지 마라 이 제목만 보면은 내용이 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뭐 특별한 얘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이 혼자 밥 먹지 마라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와 함께 꼭 밥이 아니더라도 햄버거를 먹든 커피를 마시든 얘기를 나눠라 이런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둘이 먹으면 n분의 1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만남이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오프라인의 만남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의 관계 구축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혼밥, 삭막한 인간관계에 지친 현대인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오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책에서는 사람을 사귀려면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혼자 밥 먹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사실 밥을 같이 먹을 때 사람들이 무장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죠. 예, 밥을 먹을 때 우리 뇌의 특정 성분이 발달을 하면서 이 발달된 뇌 부위가 지금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대를 친구로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니 진짜 누구랑 사귀고 싶으면 우리 밥 한 번 같이 먹을까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날짜는 얘기 안 하잖아. 아니 날짜도 얘기하죠. 네, 그래야지 친구가 되죠. 뭐 보통
밥 한번 먹자, 소주 한잔 하자, 그러고 끝이잖아. 아니 저는 날짜 꼭 그 자리에서 정해요. 네, 그 훌륭한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인맥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러면 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를 아하. 기존의 자기계발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맨 땅에 헤딩을 해온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저자가 누군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공동 저자인데요. 키스 페라지 그리고 탈 라즈. 근데 주로 이 글을 쓰신 분이 페라지 저자이신 것 같아요. 예. 이분을 보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라성 같은 매체들 아닙니까? 아니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나오잖아요. 그렇죠. 번역을 해서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김남국 편집장님과도 아시는 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있겠네요. 어허. 이들 매체에 주로 글을 기고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기업 있잖아요. 딜로이트 유명하죠? 예, 여기에서 마케팅 총괄을 하신 분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이 스타우드 호텔, 웨스틴이나 이런 데를 능가하는 호텔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도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도 이 딜로이트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인사고과에서도 바닥 수준이었대요. 뭐 상품 영업 이런 일을 맡겼는데 그때는 바닥이었다가 마케팅 일을 시키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고과 최상위. 아하. 근데 그 비결이 바로 이분만의 특별한 그런 인맥 구축 관리에 있었다는 거죠. 밥을 같이 먹는 거? 그렇죠.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될 것이고요. 후반부는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그리고 트위터를 하찮게 여기지 마라. 그래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티업계 강조했던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전반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인간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너그러움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무슨 도덕책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럴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겠죠? 당연하죠. 자,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반대급부도 기대를 하실 겁니다. 아하. 근데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 이타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정말 내가 주기만 해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줬을 때 그래도 기브앤테이크가 기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줬을 때 놀랍게도 이 나중에 돌아오는 것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정말 나는 주기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줬을 때는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의외로 나는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그 반대급부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기브앤테이크 기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는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 했었죠.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가고 돈을 멀리하면 오히려 돈이 다가온다. 그 얘기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덕책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나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너그러움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몇 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의외로 나비 효과 덕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퍼주다 보면 이거 손해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단순히 이익의 교환을 위해 만난다, 사실 그렇다면은 삭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나비 효과를 낳아서 이러한 인간관계들이 화학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이 책 초반부에 자세히 표기가 돼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책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고 이를 유지하고 또 써먹고 이러한 방법이 나오는데 책 분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딱 두 가지 사례를 소개를 드릴까 해요. 아, 두 가지 사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사람 인맥 정말 탄탄하다. 뭐 상갓집을 가도 예식장을 가도 저 사람이 하는 거는 항상 바글바글해.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도요, 인맥의 대가한테 이런 질문을 주니어 시절에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인맥의 대가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끼리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세 가지가 있다네. 그것은 바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짜증나겠죠. 아우, 난리 나죠. 그것은 바로 건강, 돈,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이 저자의 친구 하나가요, 전립선암 선고를 받았대. 아이고. 근데 이분이 한 재단과 인연이 있는 덕분에 이 저자가 그곳에 유능한 의사를 알고 있었대요. 그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친구가 전립선암 선고를 받았는데 혹시 봐줄 수 있을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자의 또 다른 친구는 컬럼비아 대학의 심장연구소 소장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저자가 부탁하는 환자들을 항상 잘 봐줬다고 합니다.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소개받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세상 모든 부귀와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의사분의 부탁을 지금도 이 저자분은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들도 봐줬고 이 가족들도 봐줬기 때문에 자기는 이분이 알만한 기업의 마케팅 총괄,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레벨의 임원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팅도 많을 거고. 하지만 이 의사, 이분이 만나자, 밥 먹자 이러면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식.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거물 기업의 이제 거물 임원인 분이 있는데 미팅이 잡혀 있는데 이 저자를 잘 모르더래. 근데 그 전에 사실 이 거물 임원의 자녀분을 이 저자가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취업이나 이런 거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대요. 자기는 그거를 아는 줄 알고 미팅을 하는 끝까지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좀 쌀쌀맞더래. 자기를 대하는 게. 거물 임원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자기네 자식 컨설팅도 해주고 그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혹시 그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혹시 아들 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이러는 거야. 모르셨군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톰의 진로 상담을 1시간가량 했는데 톰도 굉장히 그 컨설팅을 만족한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던 순간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트가 뿅뿅 나오는군요. 예. 그러면서 밥도 더 맛있게 먹으면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친절하게 바뀌고, 더 좋은 거는 이 임원으로부터 아주 달콤한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그러면 이거를 꿔줘야 되냐? 그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사업, 프로젝트를 다리를 놔주라는 거죠. 야, 내가 아는 친구가 지금 홍보 임원을 뽑고 있는데 너 홍보 전문가잖아. 내가 다리를 놔줄 테니까 가서 한번 면접이라도 봐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회사의 홍보 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을 받겠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다. 자식에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 그리고 내 가족의 병, 이 병을 낫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나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상대방은 나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뿐더러 내가 하는 부탁은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맥의 천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분히 수긍이 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 바로 상대방의 생일을 잊지 않는 겁니다. 아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 보내잖아요. 근데
연말연시에 카드를 보내는 게 오히려 비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카드를 보내기 때문에 내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 챙기지 말고 생일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효율적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와 같은 아재들은 애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뭐 나이 먹어가지고 생일을 뭐하러 챙겨? 뭐 생일 파티? 아이 그런 거는 대학생 때나 하는 거지 라고 애써 위로를 하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근데 요즘은 이 소셜 미디어를 쓰고 있으면은 누가 생일인지 알람이 오잖아.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도 다 알람을 주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SNS만 잘 활용을 해도요,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나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생일을 챙겨야 되지 않아도 돼 라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까 대학생 때 했던 그런 생일 파티를 한 번 딱 차려주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허. 모든 사람은 자기 생일을 챙긴다고 합니다. 남이 챙겨주지 않더라도, 남이 기억해주지 않더라도. 이 저자가요, 한 지인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인사도 다른 설명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줬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근데 누군지는 요즘은 다 뜨잖아요. 번호 누군지 알려주잖아, 전화기가. 그렇죠. 예를 들어 이 PD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 이 PD 딱 써있으니까 누군지는 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생일 축하 노래부터 부르는 거예요. 감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일 축하 노래 연습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양반도 노래가 끝난 다음에 허허허 웃었대요. 그랬더니 노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 근데 그 뒤로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 그래서 아니 여보셔, 오늘 당신 생일 아니요? 라고 되물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대요. 침묵만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깜빡했나? 아니면 SNS가 오류가 났나? 그러면서 자기야 라고 했더니 침묵을 깬 상대방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목이 맨 소리였다는 거예요. 울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 라고 또 되묻더래요. 올해는 사실 우리 형, 누나, 가족 모두 내 생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했는데 정말 고맙다 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책에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막연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또 다른 백미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디지털 시대의 인간관계. 이거 중요하겠네요.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적이고 기계적이다. 그 페이스북에 인맥 관리하고 잘 지냈니? 이메일로 편지 보내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하지만 실상은요, 디지털 테크놀로지 덕에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인맥의 확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이 차가운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이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인맥 관리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혼자 밥 먹지 마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어봐야 되는군요. 네, 이 책이 원래 2005년에 초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3년 만에 출판사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1,2라는 출판사인데 13년 만에 출판사가 바뀌어서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3년 전에는 SNS가 거의 없을 시절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는 아마 싸이월드 정도 있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 SNS 인맥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때고, 그래서 이 두 저자분이 SNS의 인맥 관리를 후반부에 중요 메시지로 새로 추가를 한 거죠. 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1, 2 출판사에 민폐를 끼칠 수가 있겠죠. 예, 애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한 번씩들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아마 우리 경불진 애청자 8만 여분들은 책을 사서 보실 용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혼자 밥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밥을 먹으면 빨리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가뜩이나 햄버거 세트 드실 텐데 혼자 먹을 때. 그래서 저는 혼자 밥 먹게 되는 경우에는 아예 밥을 안 먹어요. 오, 살도 빼고 좋네요. 근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 그러면요, 이제 저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진짜 소름이 돋아요. 일본인이 쓴 책이거든요. 에가미 오사무란 분이 쓴 책인데요. 네. 책 제목이 뭐냐면요. 당신이 잔혹한 100명 마을에 산다면. 잔혹한이 붙어 있어. 책 제목이 진짜 섬뜩하지 않습니까? 공포 소설은 아니죠. 공포 소설은 아니고요. 이게 경제책이에요. 그래서 100% 일본 사회를 분석하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일본이란 생각이 안 들어. 왜냐? 우리나라랑 너무나 비슷해요. 헬 조선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일단 저자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에가미 오사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섬뜩한 제목의 책을 썼을까? 이분이요 진짜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뭐 하고 계시느냐? 일본의 유명 스포츠 선수로부터 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연봉 10억 원이 넘는 최상급 클라이언트를 50명 이상 집중 관리하는 부유층 전문 자산 관리사. 이걸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긴 같은데 각 은행마다 다 있죠. VVIP 뭐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이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회사원 시절에는요 보험업에 종사하면서요 신규 개척 분야에서 전국 1위를 2번이나 수상했대요. 그리고 최단기간 최연소 매니저 승진 뭐 이런 돈에 관한 능력 엄청나게 인정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책도 하나 이전에도 쓴 게 있는데요. 책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1년에 10억 버는 사람들의 사고. 이게 10억이 N이거든요. 100억을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런 진짜 놀라운 이력을 가진 사람이 쓴 책. 당연히 재테크나 돈 잘 버는 법 이거에 관한 책일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해드렸던 당신이 잔혹한 100명 마을에 산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버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책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재테크 비법도 여기엔 들어있지 않아요. 저자는 서두에 이런 말을 던져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라고. 100명의 사람이 사는 잔혹한 마을. 나와 함께 이 마을을 방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독특한 마을 탐방을 통해 우리가 발을 디디고선 이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자의 말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자가 일본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자가 설명하는 일본 사회 요거를 한번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일본 사회를요 100명으로 압축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9명이 남성이고요 51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남성보단 여성이 조금 더 많잖아요. 또 13명은 어린이고요 61명이 생산 가능한 노동자 그리고 26명은 노인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5명, 중학생은 3명, 고등학생도 3명, 대학생이 2명 이렇게 이 마을에 살게 된다는 거죠. 100명이 사는 마을에서는요 41명이 고용돼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41명 중에서는요 26명만 정규직이고요 15명은 뭐냐?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1시간 동안 일하고 받는 돈은요 잔혹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난대요. 정규직은요 1시간에 19,370원을 벌고요 비정규직은요 12,290원밖에 못 받는데요. 연봉 2천만 원 이하의 워킹푸어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몇 명이 사느냐? 9명이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의 4분의 1이 워킹푸어란 얘기인 거죠. 일하는 사람을 남녀별로 보면요 더 잔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저자는 설명을 해요. 정규직의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요 남성은 5천만 원에서 6,999만 원, 여성은요 2천만 원에서 2,999만 원. 여성의 임금이 절반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비정규직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요 남성은 1,000만 원에서 1,990만 원, 여성은 1,000만 원 이하. 일하는 여성으로서 이 마을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수치만 보고도 알 수가 있죠. 네. 여성 저소득은 한부모 가정의 가난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마을에
아동, 청소년의 약 16%나 빈곤층으로 분류된대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빈곤 아동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중 절반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이 100명인 마을에 사는 사람의 절반인 50명은요. 생활이 너무 팍팍해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 마을에도요. 형편이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돕는 생활보호제도 이런 것도 갖춰져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제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 마을에서는요. 생활보호 예산을 줄이고요. 신청 방법도 까다롭게 바꿨다고 합니다. 생활보호를 받는 주민들이 늘어난 것은 마을 사람 탓이라기보다는 이 마을의 빈곤과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알아둘 점이 있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이 마을의 규칙은요. 한 번도 쪼들려 본 적이 없는 촌장과 그 주위의 몇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게다가 너무 이해하기 쉬워서 놀라울 정도 아닙니까? 100명으로 탁 줄여버리니까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니 저자는 왜 이런 끔찍한 통계를 통해서 일본 사회를 고발하고 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단언컨대 만만치 않은 문제에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때 마을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충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잔혹한 세상의 실체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이런 잔혹한 세상의 실체와 현실을 알아야 되느냐? 요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바로 돈 때문에 이 같은 잔혹함이 현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요. 이런 돈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안다면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붙여요. 돈의 메커니즘이라 이게 뭔가요? 돈의 메커니즘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실 거예요. 아 돈이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큰 돈이 있어야지 많은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그런데 저자가 강조하는 돈의 메커니즘은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들어보면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나 뜻밖입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돈의 메커니즘은요. 돈도 노화한다. 이거예요. 노화? 네. 늙는다? 그렇죠. 늙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돈을 쓰지 않으면요. 노화에서 가치가 사라지니까 빨리 써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건가요? 그거랑도 비슷할 수가 있는데 다음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저자가 든 사례인데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를 짊어진 한 마을이 있었대요. 당연히 이 마을에서는 실업자가 넘쳐났겠죠. 마을의 인구가 한 4,3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이 가운데 실업자가 무려 500명이나 넘었대요. 1000명은 여기에 엎친 데 덧친 곁으로 곧 실업자가 될 예비 실업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을에는 돈이 돌지 않았겠죠.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됐고 마을은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마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겠죠. 마을 촌장이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내놨대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 달에 1%씩 가치가 줄어드는 돈. 이걸 한번 우리가 발행을 해보자. 그냥 가만히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은행에서는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한 달 동안 안 쓰면 가치가 1%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돈이 발행되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은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앞다퉈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즉시 쓰지 않으면 가치가 줄어드니까 당연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도 물건을 사들였고요. 물건을 팔아 돈을 번 사람도 버는 족족 다시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마을 경제 활동이 갑자기 막 활발해져. 그것도 몇 배로. 그리고 돈을 빌려도 이자가 붙지 않죠. 당연히 돈의 가치가 1%씩 줄어드니까요. 그래서요. 이자란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도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거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마을은요. 아까 얘기했죠.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가 있었는데 이 부채가 말끔히 청산됐고요. 실업자도 다 사라졌대요.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얘기하면 이거 무슨 영화 속 얘기 아니야? 소설 속 얘기 아니야? 이 PD 박 PD가 공상하고 있나?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실화입니까? 실화예요. 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언제 있었느냐? 조금 오래됐어요. 1929년. 이때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세계 대공황이 몰아쳤던 때 아닙니까? 네. 이때 부채가 많아서 실업자가 넘쳐나서 여러 도시들이 다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오스트리아에 베르글이란 도시가 있었대요. 이 도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부채도 넘쳐나고 실업자도 넘쳐나고. 근데 베르글이란 도시에서는요, 아까 마을 촌장이 냈던 기발한 아이디어 있죠. 노화하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이거를 실제 유통을 시켜봤더니 2년 만에 공공부채와 실업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100년 전에.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이 실험은 잊혀져 갔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지금 다시 부활시켜도 될 만한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훌륭한데요? 저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돈은 비료 같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골고루 뿌리면 도움이 되지만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를 내뿜는다.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앞서 저희가 처음 언급했던 새로운 삶의 양식, 저자가 강조했던 새로운 삶의 양식이 조금씩 보이지 않으신가요? 주변 분들과 함께 당신이 잔혹한 100명의 마을에 산다면 이거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면,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진짜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이렇게 양극화로 개고생을 하는 건 일부층의 욕망, 돈을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그 더러운 욕망 때문에 이 지경이 났다. 아주 심플한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큰 게, 지금 10대 재벌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 장난 아니죠. 국내 대학들도 수천억 원의 적립금 쌓아두고 그 청소 노동자들 내쫓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돈을 한 곳에 쌓아놔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경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등록금도 올리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 말이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돈은 비료가 같다. 이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당신이 잔혹한 100명 마을에 산다면, 이게요, 사랑과 나무 사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책 앞부분은요, 일러스트도 많이 들어있어서 앞부분은 읽기 쉽고요, 뒷부분은 좀 내용이 어렵긴 해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경제 통계 보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D님은 뒷부분 다 보셨어요? 다 봤죠. 아까 설명한 게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금요일에도 게스트분들이 나오는 방송을 전해드렸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빵꾸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채워야 돼요. 누가 빵꾸 냈습니까? 그걸 누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안 해왔던 거, 깜빡 잊고 잊어왔던 거, 그거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나온 책들 중에 양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은요, 저희가 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연말연시 너무 바빴거든요. 네. 저희도 살짝 핑계를 대자면 책을 읽을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요걸 해야 되겠다, 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빵꾸 난 김에 그동안 읽었던 책들 한번 소개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권을 또 소개할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책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아이고. 뭐 내노라 하는 IT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들 기업의 성공 비결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이들 기업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참 의외인데요. 네. 직원들이 혼자서 밥을 먹지 않도록 식당 테이블 크기, 화장실 위치까지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혼자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호.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요즘 혼밥이 유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IT 업체들은 워낙 시간이 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회사 정책상 혼자 밥 먹는 거를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의외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첨단 IT 기업들은 아날로그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제가 왜 식당 얘기를 해드렸냐?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예. 혼자 밥 먹지 마라. 저는 원래 혼자 못 먹어요. 네. 저는 혼자 종종 먹거든요. 그래요? 저는 복학한 다음부터는 뭐 친구들도 별로 없고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먼저 간 친구들은 군대에 있고 저는 혼자 학교를 다니고 아하. 예, 반대로 친구들은 복학을 했는데 저는 군대에 있고 제가 제대를 하니까 애들은 안 보이고 시기가 잘 안 맞았군요. 네, 거의 2년 동안 혼자 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땐 보통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예. 뭐 했어요? 여자친구는 직장인이었고 대학교 때 직장인 여성을 만났다고요? 저는 동갑이니까 아하. 동갑이어도 복학을 한 다음에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죠. 아니 보통 그럴 때는 잘 안 만나주는데. 네. 제가 뭔가 특별한 메리트가 있나 보죠. 그게 뭘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연하랑 별로 연애를 못 해봤어요. 그래요? 네. 야허. 저희 와이프도 동갑이잖아요. 자, 근데 이 혼자 밥 먹지 마라 이 제목만 보면은 내용이 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뭐 특별한 얘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이 혼자 밥 먹지 마라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와 함께 꼭 밥이 아니더라도 햄버거를 먹든 커피를 마시든 얘기를 나눠라 이런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둘이 먹으면 n분의 1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만남이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오프라인의 만남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의 관계 구축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혼밥, 삭막한 인간관계에 지친 현대인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오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책에서는 사람을 사귀려면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혼자 밥 먹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사실 밥을 같이 먹을 때 사람들이 무장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죠. 네, 밥을 먹을 때 우리 뇌의 특정 성분이 발달을 하면서 이 발달된 뇌 부위가 지금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대를 친구로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니 진짜 누구랑 사귀고 싶으면 우리 밥 한 번 같이 먹을까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날짜는 얘기 안 하잖아. 아니 날짜도 얘기하죠. 네, 그래야지 친구가 되죠. 뭐 보통 밥 한 번 먹자, 소주 한잔 하자, 그러고 끝이잖아. 아니 저는 날짜 꼭 그 자리에서 정해요. 네, 그 훌륭한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요, 인간관계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너그러움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무슨 도덕책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럴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겠죠? 당연하죠. 자,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반대급부도 기대를 하실 겁니다. 아하. 근데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 이타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정말 내가 주기만 해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줬을 때 그래도 기브앤테이크가 기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줬을 때 놀랍게도 이 나중에 돌아오는 것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정말 나는 주기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줬을 때는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의외로 나는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그 반대급부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기브앤테이크 기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는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 했었죠.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가고 돈을 멀리하면 오히려 돈이 다가온다. 네. 그 얘기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덕책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나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너그러움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몇 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의외로 나비 효과 덕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퍼주다 보면 이거 손해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단순히 이익의 교환을 위해 만난다. 사실 그렇다면은 삭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나비 효과를 낳아서 이러한 인간관계들이 화학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이 책 초반부에 자세히 표기가 돼 있거든요. 아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책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고 이를 유지하고 또 써먹고 이러한 방법이 나오는데 책 분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딱 두 가지 사례를 소개를 드릴까 해요. 아, 두 가지 사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사람 인맥 정말 탄탄하다. 뭐 상갓집을 가도 예식장을 가도 저 사람이 하는 거는 항상 바글바글해.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도요, 인맥의 대가한테 이런 질문을 주니어 시절에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인맥의 대가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끼리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세 가지가 있다네. 그것은 바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짜증나겠죠. 아우, 난리 나죠. 그것은 바로 건강, 돈,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이 저자의 친구 하나가요, 전립선암 선고를 받았대. 아이고. 근데 이분이 한 재단과 인연이 있는 덕분에 이 저자가 그곳에 유능한 의사를 알고 있었대요. 그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친구가 전립선암 선고를 받았는데 혹시 봐줄 수 있을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자의 또 다른 친구는 컬럼비아 대학의 심장연구소 소장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저자가 부탁하는 환자들을 항상 잘 봐줬다고 합니다.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소개받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세상 모든 부귀와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의사분의 부탁을 지금도 이 저자분은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들도 봐줬고 이 가족들도 봐줬기 때문에 자기는 이분이 알만한 기업의 마케팅 총괄,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레벨의 임원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팅도 많을 거고. 하지만 이 의사, 이분이 만나자, 밥 먹자 이러면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식.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거물 기업의 이제 거물 임원인 분이 있는데 미팅이 잡혀 있는데 이 저자를 잘 모르더래. 근데 그 전에 사실 이 거물 임원의 자녀분을 이 저자가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취업이나 이런 거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대요. 자기는 그거를 아는 줄 알고 미팅을 하는 끝까지. 이 책은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인맥,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러면 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를. 기존의 자기계발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맨땅에 헤딩을 해온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저자가 누군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공동 저자인데요. 키스 페라지 그리고 탈 라즈. 근데 주로 이 글을 쓰신 분이 페라지 저자이신 것 같아요. 예. 이분을 보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라성 같은 매체들 아닙니까? 아니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나오잖아요. 그렇죠. 번역을 해서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김남국 편집장님과도 아시는 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있겠네요. 이들 매체에 주로 글을 기고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기업 있잖아요. 아, 딜로이트 유명하죠? 예, 여기에서 마케팅 총괄을 하신 분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이 스타우드 호텔, 웨스틴이나 이런 데를 능가하는 호텔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도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일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마케팅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도 이 딜로이트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인사고과에서도 바닥 수준이었대요. 이? 뭐 상품 영업 이런 일을 맡겼는데 예. 그때는 바닥이었다가 마케팅 일을 시키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고과 최상위. 아하. 근데 그 비결이 바로 이분만의 특별한 그런 인맥 구축 관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 밥을 같이 먹는 거? 그렇죠.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부분은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될 것이고요. 예. 후반부는 SNS, 아하.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그리고 트위터를 하찮게 여기지 마라. 어이? 그래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티어께 강조했던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전반부 간단하게